안녕하세요. 이학권의 시사 칼럼입니다. 지금 통일에 대해서 4회 내지 5회에 걸쳐서 계속 나눠보는 시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통일을 원하고 그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가 선명하지 않으면 대북 정책 자체가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또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외교인 대미, 대중, 대러, 대일 이 외교 관계가 원칙론 없는 상황에 흔들리는 그런 외교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외교 관계가 딱 그렇습니다. 중국하고 가까워졌다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근데 4차 핵실험이 끝난 다음에 중국의 태도는 우리의 입장을 눈꼽만큼도 생각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미국도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정도로 오히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통일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내는 기본 골격이라도 같이 생각을 해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민족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 어디며 그에 따른 외교의 관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북한이 붕괴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혼란과 손실이 너무 커버리고 우리 한국은 역사에서 적어도 몇십 년 후퇴하게 됩니다. 두 번째, 통일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부작용도 생각해 봐야 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 들어가는 이 통일이 되지 않으면 통일 비용의 낭비가 너무 심해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민족사적 당위성이다. 이거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한 민족이 나누어져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로서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한국 통일은 인류사적 필요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이시스라든지 이 이슬람 강경파들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 텔레반이라든지 그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작년 연말로 전 세계 난민 수가 6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발생한 난민이 1,000만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작은 지구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 서로 함께 손을 잡아야 되는지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같은 큰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조차도 지역적이고 국부적인 문제는 매달려 있지만 이 역사, 인류 역사와 지구 전체를 향한 그런 어떤 비전과 큰 걸음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적으로, 지역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념적으로 갈등하는 이 지구촌에 화해와 용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싸울 수는 없겠죠. 끝까지 서로 잡아 죽일 수는 없겠죠. 아침에 눈 뜨면 이쪽이 원수 같고 그 다음 눈 뜨면 저쪽이 원수 같고 이건 언젠가는 중단돼야 됩니다. 그러니 이 지구의 용서와 화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21세기의 인류의 중심 문제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냐? 미국과 유럽은 자격이 없습니다. 이들이 이룬 이 진보와 성장은 제3세계의 자원을 뺏어온 제국주의적 바탕 속에 있습니다. 노예를 썼던 사람이고 노예를 잡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노예제도를 비판하지만 그 부와 체제는 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남미는 역량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 아시아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와야 되는데 중동은 자기 문제 챙기기도 지금 바쁩니다. 동남아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역량 부족입니다. 인도가 좀 가능성이 있는 나라인데 인도는 사상적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까르마라고 하는 하여튼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결국 전생에 의해서 결정된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모순과 아픔과 고난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 의지가 현저하게 약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운명이 많이 가지게 돼 있는 거고 또 없는 사람은 운명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는 자기 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다행이겠지만은 인류 전체를 위한 비전을 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참 여러 가지로 볼 때 적합한 나라인데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입니다. 어떻게 됐든 저 나라가 돈을 많이 벌든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든 공산당 일당 독재라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21세기 중반을 넘어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저 체제가 전 세계의 비전을 리드할 수 있는 체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일본은 역사 청산하기 전까지는 세계에 떳떳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 통일 한국이야말로 전 세계 분열과 대립의 자리에 우리의 분열과 대립을 넘어선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화해와 더불어 손잡고 나아가는 진정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통일은 단순히 통일해서 갈라졌던 우리 민족이 하나 된다든지 경제적으로 조금 이익을 얻는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통일이 되어지면 통일 후에 후유증이 너무나 클 것입니다. 그거보다는 좀 크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면 우리가 통일한 통일의 경험을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갈라진 자리, 아픈 자리, 대립하는 자리, 조상들의 원한 때문에 자손들끼리 의미 없는 피 흘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자리들로 나아가서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화해시킬 수 있는 더 이상 소모적인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창조적인 삶을 새로운 시간을 여는 삶을 살자고 그렇게 증가할 수 있고 그것을 이끌어줄 수 있는 나라는 통일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이 통일이 단순히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작은 지구촌, 몸살을 앓고 있는 작은 지구촌을 향한 좀 뜨거운 가슴을 품은 그런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통일은 굉장한 이익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장 나중에 말하는 것은 우리가 통일을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통일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이익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것의 분배의 갈등 때문에 경제적 이득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일어난다면 당연히 누리겠지만 그것 자체가 통일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이유로 저는 이 경제적 이익을 제일 마지막 이유로 놓은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 자원은 이 남한의 23.9배입니다. 그러니까 24배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금 같은 경우는 남한보다 15.8배가 매장량이 현재로서 더 많습니다. 은은 매장량이 한국의 4배입니다. 이 돈으로 따지면 천문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희토류입니다. 희토류. 이 희토류가 없으면 LED를 만들 수 없습니다. LCD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 이 카메라를 장치할 수가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풍량, 태양력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자로의 제어기에도 희토류가 없으면 제어기를 만들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자력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희토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든 국가 이것을 아는 모든 산업 정치가들의 그 관심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이 희토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희토류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실감이 잘 안 나실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죠. 다오이다오, 중국에서는 다오이다오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센카쿠 열도라고 부르는 그 분쟁 지역을 여러분 아시죠? 그 분쟁 지역에 중국 어선이 침입에 들어가서 자기들은 침입이 아니죠. 자기 땅이라고 하니까 그 조업을 하다가 일본 그 경비선에 납포가 됐습니다. 일본 경비선이 납포를 하려고 하니까 이 중국 어선이 그 옆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건 이 경비선을 들여받았으니까 이건 전투 행위로 간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해경이 그 선장을 체포했습니다. 선장을 체포해 가지고 재판에 붙였는데 재판에 딱 붙이는 순간에 중국 쪽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선장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히토류를 너희에게 수출하지 않겠다. 그날 저녁에 일본이 백기 항복했습니다. 히토류가 이런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센시티브한 것이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북한이 매장량 2위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조그마한 땅에 그래서 이 통일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 자원적인 면에서 물론 그게 노동자원도 값싸지만 엄청난 이익이 있죠. 그 다음에 한 나라가 내수 경기만으로 자국의 경제를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인구선이 1억입니다. 1억. 일본이 그 선에서 굉장히 발전했었죠. 그렇죠? 지금 줄고 있지만. 그런데 남북한이 통일하면 거의 1억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출산율도 굉장히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한 반에 82명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82명이 한 반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30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30년 후에는 10명 남짓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홍콩, 마카오, 이건 뭐 국가라고 볼 수 없죠. 홍콩, 마카오에 이어서 한국이 세계 최고의 최저 출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뭐 여기 경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나라가 망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섬보다 더 단절되어 있습니다. 섬이면 사면 바다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쪽이 북한이니까 이 북방 쪽을 향해서는 우리는 배도, 차도, 기차도, 비행기도 전부 돌아서 가야 됩니다. 얼마나 엄청난 낭비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분단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자들만 해도요. 군 복무가 남한은 1.3%, 북한은 4.86% 있습니다. 대개 0.5% 이하입니다. 정상적인 것이. 그러면 우리는 그게 몇 배의 가장 젊을 때 가장 우수한 인력들을 전혀 엉뚱한 데다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남한의 대북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산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뭐 누가 누구 옆에 섰냐, 뭐 어디 참배하는데 누가 1선이고 누가 2선이냐, 누가 김정은이보다 발이 앞쪽에 나간 이런 거나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 돈은 생산이 조금도 안 되는 소모성의 돈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단 비용이 사실은 통일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국회 예산처의 발표에 의하면 통일 비용이 4,600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통일되어서 얻는 이득은 일경 4,400억 조. 그러니까 뭐 한 3배가 더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아도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남북한이 이제는 함께 합해서 세계 무대에 한민족의 진정한 잠재성을 보여줄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학권의 시사 칼럼이었습니다.